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너북 출판 다카하시 사카의 지음의 100년 건강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수면 습관과 관련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수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수면 전문가가 아니다. 수면은 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한국인 100명 중에 1명이 어떠한 형태로든 수면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보고되지 않은 환자 수까지 더한다면 수면 장애는 무척 널리 퍼져 있다. 수면 장애의 대부분은 불면증이다. 불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에 4가지다. 1. 인면 장애. 잠자리에 들어도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 2. 중도 각성. 겨우 잠들었지만 밤중에 여러 번 깬다. 3. 숙면 장애. 수면의 질이 나쁘고 깊이 자지 못한다. 4. 조기각성. 희망 시각보다 일찍 깨는 바람에 잠이 부족한데도 다시 잠들지 못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불면증에 대처하는 법에 관해 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질 좋은 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는 수면에 관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병원 진료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사소한 감기 기운만 돌았다 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라도 수면 문제를 고치겠다고 병원에 가는 경우는 드물다. 의사 측에도 문제가 있다. 나 같은 정신과 의사 중에도 불면증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나는 불면증 치료를 전문으로 삼고 있는 의사 중에 1명이다. 전문가로서 미리 말하자면 대부분 불면증은 소량의 수면제만 사용하거나 수면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면증 치료를 전문으로 삼지 않은 많은 의사가 생활습관 개선을 등한시하고 무작정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향이 강하다. 연구가 부족하고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는 약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습성도 한몫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약제비는 17조 8,616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4.6%에 달한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약을 처방하고 처방받기 좋아하는 상호 의존 관계가 존재한다. 약을 처방하기 좋아하는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거나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환자가 매번 약을 처방받으러 오니까 의사도 매번 약을 처방해 준다는 타성적인 느낌도 없지 않다. 불면증에는 수면제보다 행동요법. 불면에 시달리는 환자는 수면제를 요구하지만 나는 우선 행동요법을 시도해보라고 권한다. 나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면 전문가라면 행동요법을 첫 번째 선택지로 삼을 것이다. 환자의 요구대로 수면제만 순순히 처방해주는 의사는 결코 수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행동요법은 의사나 임상심리사가 시행하는 상담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상담은
환자의 기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깊은 정신적 측면을 탐색한다. 그런데 행동요법은 기분이야 어찌됐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 먼저 행동이 달라지면 그 뒤를 따라 기분도 저절로 달라진다는 사고방식이다. 불면증으로 인한 불쾌감은 잠깐 덮어두어도 된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불면증으로 인한 불쾌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잠을 잘 못 자는 것이다. 흔히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시 반대로 우울증 때문에 불면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야 타당하다. 잠을 잘 못 자니까 병에 걸린다. 불면 때문에 우울증이나 당뇨병에 걸린다 라는 극단적인 생각은 불면증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일부 정신과 의사들의 지나친 의욕으로 생겨난 고정관념이다. 만약 여러분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울증이나 그 외에 심각한 병에 걸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일단 접어두고 불면증에 대한 행동요법부터 조속히 시도해야 할 것이다. 불면증에 대한 행동요법은 증상을 경감하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파고들어 병을 치료하는 근치요법이다. 몇 주 동안 행동요법을 실행하면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된다. 빠른 사람은 단 1주 만에 불면증이 낫기도 한다. 게다가 실행 난이도도 그다지 높지 않다. 행동요법을 시도하지 않으면 수면제 처방량이 점점 늘어나서 순식간에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면제를 한 주먹씩 먹어도 불면증이 고쳐지지 않는 환자도 있다. 이런 불면증 환자가 치료 방침을 행동요법으로 전환하면 수면제 양을 점점 줄일 수 있고 결국에는 수면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푹 잘 수 있게 된다. 행동요법을 중심으로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양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동요법의 기본이 되는 수면의 메커니즘. 행동요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면의 메커니즘에 관해 짚고 넘어가겠다. 행동요법은 수면의 메커니즘을 토대로 하는 근치요법이기에 수면에 관해 깊이 이해할수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행동요법에 임할 수 있다. 메커니즘 1. 하루 주기 리듬과 체내 시계. 인간은 해가 떠 있는 밝은 낮에 활동하다가 해가 져서 어두운 밤에 휴식하는 주행성 동물이다. 인간과 같은 포유류 중에서도 쥐처럼 어두운 밤에 활동하다가 밝은 낮에 휴식하는 야행성 동물도 있다. 주행성이든 야행성이든 지상의 모든 생물은 일정 주기로 생체 반응을 반복하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생체 리듬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생활도 생체 리듬을 바탕으로 하며 체온, 혈압, 혈당치, 호르몬 분비 등이 생체 리듬에 따라 조절된다. 당연히 수면과 각성도 생체 리듬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체 리듬은 하루 주기 리듬이며 지구의 자전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생겨나는
하루 24시간의 주기를 지닌다. 하루 주기 리듬을 쉬지 않고 반복하도록 해주는 것이 체내 시계다. 체내 시계는 일정한 시각에 잠들고 잠이 깨는 것, 일정한 시각에 식사하는 것 등의 활동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다. 체내 시계의 정체는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가 지니고 있는 시계 유전자다. 시계 유전자는 체내 시계를 관장하는 모든 유전자를 총칭한다. 여러 시계 유전자의 상호작용으로 24시간 주기가 생겨나는 것이다. 인간은 37조 개나 되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각 세포가 개별적인 체내 시계에 따라 제각기 활동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뇌 시상 하부의 식교차상 핵이라는 부위에서 모든 세포의 체내 시계를 동기화한다. 식교차상 핵은 좌우 한 쌍이며 총 4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이곳에 모여 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생체 리듬이 24시간보다 약간 길어진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빛을 쬐면 망막과 시신경을 통해 식교차상에게 빛 정보가 전달되고 모든 세포의 체내 시계가 24시간 주기로 새로이 동기화된다. 이러한 빛 자극 외에도 식사에 의한 자극, 자율신경, 호르몬 등이 동기화를 촉진한다. 대부분의 불면증은 이러한 체내 시계의 정교한 시스템이 흐트러지면서 발생한다. 메커니즘 2. 체내 시계와 멜라토닌. 체내 시계가 시간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돕는 존재가 빛 말고도 또 있다. 그것은 바로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체라는 부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아침에 일어나 빛을 쐬고 14에서 16시간이 지난 후에 뇌 속에서 증가한다. 밝은 낮에는 멜라토닌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다. 빛을 쐬면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의 바탕이 되는 것은 뇌 속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각성을 지속하거나 의욕을 유지하는 작용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충분히 기능하지 않아서 일어난다. 아침에 건강한 사람의 뇌 속에서는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해가 지면 세로토닌에 의해 멜라토닌을 만드는 효소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멜라토닌에 의해 빛과 어둠의 변화를 뚜렷이 인식한 체내 시계가 수면 준비를 시작한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후에 인공적으로 강한 빛을 쐬게 되면 멜라토닌이 증가하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는다. 밤이 되면 조명을 어둡게 해야 멜라토닌의 작용으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다. 메커니즘 3.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신체 기능을 자동으로 정비하는 체계이다. 혈액순환, 호흡, 혈압 조정, 체온 조정, 소화, 흡수 등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용은 자율신경으로 통제되고 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추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다. 자율신경도 역시 체내 시계의 지배를 받는다. 해가 뜨고 체내 시계가 새로이 시작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한다. 교감신경은 심박수를 높이고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혈당치를 높이고 체온을 상승시켜 몸과 마음을 활동적으로 정비한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교감신경 우위에서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된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달리 심박수, 혈당치, 체온 등을 낮춰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휴식 모드로 유도해서 잠들 준비를 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불면증이 발생한다. 늦은 시간에 심한 운동을 하거나 야근으로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부교감신경을 억누르므로 잠들기가 힘들어진다. 메커니즘 4. 논렘수면과 렘수면. 체내시계의 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면 논렘수면과 렘수면이라는 두 가지 수면을 번갈아 반복하게 된다. 잠들면 먼저 논렘수면이 찾아온다. 논렘수면 상태에서는 뇌가 수면 모드로 들어가서 활동이 저하된다. 그렇게 90분이 지나면 뇌는 수면 모드를 끝내고 활동을 시작한다. 잠이 깨지는 않지만 깨어 있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뇌가 활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렘수면이라고 부른다. 뇌는 왕성하게 움직이지만 오감을 통한 정보 입력과 근육을 통한 정보 출력은 차단된 상태다. 논렘수면과 뒤따라 나타나는 렘수면은 90분 주기로 아침까지 반복된다. 렘은 급속 안구 운동의 약자다. 수면 중에 감겨있는 눈꺼풀 아래에서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붙은 명칭이다. 렘수면은 비교적 단시간에 끝나고 뇌는 또다시 수면 모드로 들어가서 논렘수면이 찾아온다. 해 뜰 무렵이 되면 렘수면 시간이 길어진다. 하룻밤의 수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논렘수면이 약 80%, 렘수면이 약 20%다. 논렘수면과 렘수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논렘수면은 깊은 잠이고 렘수면은 얕은 잠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꿀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논렘수면을 가리킨다. 미국 수면학회의 판정 기준에 의하면 논렘수면은 수면의 깊이에 따라 N1에서 N3까지 3단계로 나뉘고 뇌파를 통해 그 단계를 판정한다. 완전히 각성해 있을 때는 주파수가 높은 베타파가 관찰되지만 각성 시에 눈을 감으면 주파수가 낮은 알파파가 나온다. 잠에 빠져 논렘수면이 찾아오면 알파파가 사라진다. 잠이 깊어지면 주파수가 더욱 낮은 세타파로 변하고 최종적으로 주파수가 가장 낮은 델타파가 된다. N3에서 가장 수면이 깊어지면 델타파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덧붙여 렘수면은 N1에 가까운 뇌파 모양을 보인다. 막 잠들었을 때 찾아오는 논렘수면에서는 N3의 가장 깊은 수면까지 도달한다. 이때 뇌하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성장 호르몬의 주요 기능은 신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잠 잘 자는 아이가 잘 자란다 라는 말처럼 성장기에는 성장 호르몬의 작용으로 근육과 뼈가 급격히 성장한다.
렘수면에서는 꿈을 꾼다. 새벽에 렘수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새벽에 꾼 꿈은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수면 행동요법 10가지 핵심. 지금까지 수면의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수면의 행동요법을 시도해보자. 먼저 10가지 핵심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쭉 살펴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받아들인다. 2. 한두 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호들갑 떨지 않는다. 3.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든다. 4. 잠드는 시각은 매일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시각에 일어난다. 5. 낮잠을 30분 이상 자지 않는다. 6. 온종일 빈둥대지 말고 되도록 신체를 움직인다. 7. 매일 아침에 햇빛을 쐬고 저녁 이후에 강한 빛을 되도록 쐬지 않는다. 8.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삼간다. 9. 매일 욕조 목욕을 한다. 10. 잠자는 시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행동요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수면제를 아무리 늘려도 좀처럼 잠들 수 없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채 의사나 수면제에만 기대려는 것은 나 몰라라 하는 태도이고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숙면을 취하기 위해 실시해야 할 행동요법에 관해 하나하나 설명하겠다. 수면행동요법의 각 핵심에 관한 설명. 1.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받아들인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젊었을 때는 몸과 마음이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를 하려면 그만큼 긴 수면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의 활발한 활동량이 줄어든다. 나는 젊었을 때랑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 라고 허세를 부려봤자 세포 수준에서의 활동량은 확연히 떨어진다.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오랜 시간 숙면을 취할 수 없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생리적 현상이며 기미나 주름과 마찬가지로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기미나 주름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뿐 병이 아니듯이 젊었을 때처럼 잠자지 못해도 불면증이 아니다. 낮 동안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일이 없고 활동에 지장도 없다면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된다. 젊은 연예인 중에는 언제 어디서나 잠들 수 있는 게 제 특기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활동량에 걸맞은 수면을 취하지 못해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빠졌다는 증거이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은 50살이 넘으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아침에 늦잠을 자는 저녁형 인간이 많았지만 서서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한다. 50대가 되면 밤 11시, 12시에 자고 새벽 4시, 5시에 눈을 뜬다. 이후로 아침이 될 때까지 잠자리에서 뒤척이면서 선잠을 자는 것이 보통이다. 새벽부터 뜬 눈으로 누워 있다는 사람도 많다. 60대 이후에는 수면 시간이 더욱 줄어든다. 밤 11시, 12시에 자고 새벽 2, 3시에 눈을 뜬다. 이후로 아침이 될 때까지 깊은 잠에 들지 못한다. 수면 시간뿐 아니라 수면의 양상도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아기는 온종일 잠자는 것이 일이다. 단시간의 수면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듭한다. 이것을 다상성 수면이라고 한다. 먹고 노는 것 말고는 종일 잠만 자는 고양이처럼 많은 동물은 다상성 수면을 취한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 장시간의 수면을 하루에 한 번 취하게 된다. 이것을 단상성 수면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면 또다시 다상성 수면으로 돌아간다. 단상성 수면의 1회당 수면은 깊지만 다상성 수면의 1회당 수면은 얕다. 부족한 수면 시간을 낮잠으로 보충하게 되면서 다상성 수면이 더욱 고착된다. 이런 현상은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남성보다는 비교적 한 번에 몰아서 잘 수 있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시간 이상으로 수면을 취할 수 없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처럼 잠잘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진료실에도 가끔씩 70대 환자가 찾아와서 5시간밖에 못 자는데 저는 적어도 6시간은 자고 싶어요 하고 푸념하기도 한다. 그런 환자에게는 70대가 되면 6시간 이상 푹 자는 건 힘듭니다. 지금이 정상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불면증이 아니니까 수면제는 처방해드리지 않을게요. 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런 환자에게 매번 수면제를 처방하고 일주일마다 병원에 오도록 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다. 적당한 수면 시간과 관련해 롱 슬리퍼와 숏 슬리퍼라는 용어가 있다. 롱 슬리퍼는 9시간 이상 자야 피로가 풀리는 유형이고 숏 슬리퍼는 5시간 이하로 자도 충분한 유형이다. 나는 숏 슬리퍼여서 새벽 1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4시간 수면으로도 하루 종일 졸리지 않고 컨디션도 양호하게 유지한다. 나처럼 매일 4시간만 자도 힘들지 않다는 사람도 정상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낮 동안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고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바란다. 한두 번 잠을 못 자는 것으로 호들갑 떨지 않는다. 오랜 시간 숙면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쯤 밤을 새우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커다란 지장만 없다면 괜찮다. 혹시 불면증에 걸린 게 아닐까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면 불면증에 걸리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싹트고 불면증에 걸리고 싶지 않아 라는 초조함으로 변모한다. 이런 사고의 악순환이 진짜 불면증의 발단이 될 수 있다. 한두 번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호들갑 떨거나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로는 결코 불면증으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실한 회사원은 내일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프리젠테이션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잠을 자야 일에 지장이 없어 라고 초조해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초조해지면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게 된다. 인간은 불안과 근심이 있으면 잠들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이다. 하룻밤 정도 잠을 못 자는 것으로 호들갑 떨지 말자.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불면증은 찾아오지 않는다. 3.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든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낮 동안에 일하는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한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정해진 시각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면 밤을 새우거나 늦잠을 자는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 체내 시계의 리듬이 크게 흐트러지면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하루 3번의 식사 리듬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식사 리듬이 흐트러지면 세포의 체내 시계도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특히 아침 식사는 온몸의 체내 시계를 동기화하는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새끼 식사는 대략 5시간마다 하는 것이 좋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5시간 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 5시간 후에 저녁 식사를 한다. 아침 식사를 8시에 했다면 점심 식사는 오후 1시에,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 한다. 그 외의 시간대에는 간식이나 야식을 최대한 삼간다. 평일뿐 아니라 휴일에도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휴일에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늦잠을 자버리면 평일에 모처럼 정비해 두었던 체내 시계의 리듬이 흐트러진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전날에 밤새우는 바람에 10시까지 늦잠을 자버리면 체내 시계는 뒤로 늦춰지며 어긋난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이 늦어지고 분비량도 줄어들어서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진다. 이것은 해외에 나갔을 때 발생하는 시차 증후군과 같은 상태이며 사회적 시차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해외여행을 할 때 시차 증후군이 금방 낫지 않는 것처럼 한번 흐트러진 체내 시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무척 힘들다. 아침에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도록 노력하더라도 체내 시계가 정상이 될 때까지 2, 3일이 걸린다. 주말마다 늦잠 자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주말마다 해외에 나가는 것과 같다.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만성 시차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더라도 졸음이 가시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것이 이른바 월요병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애초에 휴일에 늦잠을 잔다는 것은 평일에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휴일에 늦잠을 자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평일의 수면 리듬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휴일의 늦잠은 1시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좋다. 1시간 정도의 늦잠으로는 체내 시계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4. 잠드는 시각은 매일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시각에 일어난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첫걸음은 아침마다 동일한 시각에 일어나는 것이다. 전날 밤에 몇 시에 잠들었든 아침에는 꼭 정해진 시각에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찍 잘 수 있다. 체내 시계는 아침 햇살을 쐬고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에 따라 밤에 졸음이 쏟아지는 시각이 결정되는 것이다. 회사원은 보통 출근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해 기상 시각을 정해둘 것이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일과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도록 계산해야 한다. 필요한 수면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한창 일하는 나이인 20에서 40대는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낮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오전에 하품이 나오는 것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기상 시각과 그에 따른 취침 시각을 조정해서 낮에 졸음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자. 5. 낮잠을 30분 이상 자지 않는다. 무심코 낮잠을 자버리면 밤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아 잠들기 힘들어진다. 소파에 누워 몇 시간 자는 것만을 낮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책상에 엎드려 잠깐 자는 것도 낮잠이다. 밤에 푹 자려면 낮잠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불평하는 고령자 중에는 알고 보면 낮잠을 길게 자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2시쯤에는 누구나 졸음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흔히 점심에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혈액이 내장으로 몰리고 그만큼 뇌의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졸음이 쏟아진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속설일 뿐이다. 그런 논리라면 아침 식사 후에나 저녁 식사 후에도 졸음이 몰려와야 할 테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는다. 점심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는 체내 시계의 작용 때문이다. 오후 2시쯤은 각성하고 있는 시간대의 한가운데이므로 한숨 돌리며 휴식을 취하기에 딱 좋도록 체내 시계에 의해 프로그램 된 것이다. 오후의 졸음을 쫓으려면 30분 이내에 낮잠을 자는 것이 효과적이다. 30분 이상 낮잠을 자버리면 밤에 잠드는데 지장이 생기지만 30분 이내라면 그럴 염려가 없다.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영어로 파워냅으로 불리며 머리를 맑게 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업무 능률이 높아지면 하루 일을 얼른 끝내고 일찍 퇴근할 수 있으므로 긴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늦은 시각에 낮잠을 자면 아무리 짧은 낮잠이라도 밤에 잠드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낮잠을 자려면 오후 4시 이전에 자는 것이 좋다. 6. 온종일 빈둥대지 말고 되도록 신체를 움직인다. 인간은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 가만히 있거나 빈둥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여야 한다. 종일 외근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업무를 하면 밤에 녹초가 되어 쉽게 잠에 골아 떨어지는 법이다. 몸을 움직이는 데는 근육뿐 아니라 뇌의 역할도 크다. 근육을 움직이라고 지령을 내리는 사령부가 뇌이기 때문이다. 몸을 활발히 움직일수록 뇌가 피곤해지고 졸음을 느끼게 된다. 책상 앞에 앉아 머리만 쓰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이 뇌를 몇 배나 더 사용한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사람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대신에 계단을 오르거나 기분 전환으로 멀리 산책하러 다녀오는 등의 방법으로 낮 동안의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 7. 매일 아침에 햇빛을 쐬고 저녁 이후에 강한 빛을 되도록 쐬지 않는다.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는 한밤중에도 조명을 환히 켜지만 우리의 생체 리듬은 밤에 캄캄해지는 것이 당연한 원시 시대의 설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체내시계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면 날이 밝을 때 활동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휴식을 하는 생활이 바람직하다. 매일 아침에 햇빛을 쐬며 오늘 하루도 시작된다고 체내시계에 알리고 저녁 이후 강한 빛을 가급적 쐬지 않고 오늘 하루가 끝났다 하고 체내시계에 통보하는 것이다. 아침에 정해진 시각에 기상하면 커튼을 열고 방에 햇빛이 쏟아지게 한다. 아침에 날마다 체내시계를 재조정하려면 5000럭스의 밝기로 약 1시간 동안 혹은 10,000럭스의 밝기로 약 30분 동안 빛을 쐬어야 한다. 화창한 아침 창가의 밝기는 10,000에서 20,000럭스이므로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이메일을 체크하는 사이에 체내시계의 재조정이 완료된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도 실외의 밝기는 5,000에서 10,000럭스 정도이므로 아침에 잠깐 산책하고 들어오면 체내시계의 재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해가 져서 바깥이 어두워지면 가급적 강한 빛을 쐬지 않도록 노력한다. 빛을 쐬어버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합성에 제동이 걸리고 그와 함께 체내시계가 늦춰지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워진다. 업무 중에 조명을 끄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대신에 업무가 끝나고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서 쉴 때 간접 조명으로 실내 밝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이 발산하는 빛은 자칫 등한시하기 쉽다. 이 빛은 자외선과 비슷하게 파장이 짧고 자극이 강한 블루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까이에서 장시간 쐬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긴급할 때가 아니라면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하고 지켜야 한다. 깜깜한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8.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삼간다. 카페인은 뇌 속에서 흥분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방해해서 강한 각성작용을 발휘한다. 카페인은 섭취한 후 3시간가량 효과가 지속된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각성작용이 4시간에서 5시간이나 지속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카페인에는 이뇨작용도 있다. 밤에 잠자기 전에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잠이 깨버리기도 한다. 카페인의 작용을 고려하면 저녁 이후에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삼가야 한다. 식후에 마시는 음료로는 디카페인 커피, 생수, 무당 탄산수, 보리차, 루이보스차 등이 좋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코코아, 콜라, 녹차, 홍차, 우롱차 등에도 카페인이 꽤 들어있다. 야근의 피로를 풀기 위해 피로해소제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음료에도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9. 매일 욕조 목욕을 한다. 여성보다 남성은 욕조 목욕을 귀찮아해서 그냥 샤워로 때우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특히 바쁜 회사원은 욕조에 물 받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욕조 목욕을 안 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불면증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매일 욕조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 욕조 목욕의 목적은 체표의 체온을 올리고 심부의 체온을 낮추는 것이다. 우리가 체온계로 재는 피부 체온과 뇌의 온도인 심부 체온은 최대 2도까지 차이가 난다. 심부 체온은 피부 체온보다 약 2도 높은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심부 체온이 낮아지고 피부 체온이 높아져서 양쪽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졸음이 강해진다. 체내시계와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심부 체온은 저녁 이후에 완만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잠들기 약 90분 전에 욕조 목욕을 통해 피부 체온을 높이면 심부 체온과 피부 체온의 차이가 줄어들어 목욕으로 일단 올라간 심부 체온이 반동으로 내려가는 타이밍에 쉽게 잠들 수 있다. 욕조 목욕을 할 때는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아니라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심부 체온이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뜨거운 물에는 오래 들어가 있을 수 없어서 생각보다 심부 체온이 오르지 않는다. 또한 뜨거운 물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대항하는 부교감신경이 끌어내는 휴식 모드를 방해한다. 미지근한 물이라면 오랫동안 목욕할 수 있다. 이마에서 땀이 가볍게 흐를 때까지 15분 정도 느긋하게 욕조에 들어가 있으면 피부 체온과 심부 체온이 높아지고 교감신경 우위에서 부교감신경 우위로 전환된다. 10. 잠자는 시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각을 고정해 두면 잠자는 시각이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내일을 위해서 얼른 자야 하는데 하고 초조해할수록 오히려 잠들지 못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몇 시에 자든 내일 일어날 시각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얼른 자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잠잘 시각이 되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침실에 가서 침대에 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침대에 누워 잠이 안 오네 하며 걱정하는 시간만큼 괴로운 것이 없다. 침실을 미리 어둡게 만들어 놓고 잠자는 시각과 상관없이 졸음이 느껴지면 바로 침대에 눕는다.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피로가 쌓였다면 분명히 금방 골아떨어질 것이다. 꼭 침대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소파에서 자든 바닥에서 자든 상관없다. 밤에 졸음이 쏟아지면 언제 어디서든 잘 수 있는 것이다. 매일 밤마다 소파에서라도
편히 잘 수 있다면 자신감이 붙고 불면증이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침대에서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수면제의 적절한 복용. 행동요법만으로는 제대로 잠들 수 없는 사람이라면 수면제의 도움을 적절히 받는 편이 좋다. 수면제가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은 오래된 편견일 뿐이다. 과거에 바비투르산계 수면제는 마취제와 비슷한 작용이 있어서 자칫 복용량이 과다해지면 호흡이 멈추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안전한 벤조다이아제핀계 수면제가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100알 이상 한꺼번에 삼키지 않는 한 위험하지 않다. 수면제에는 초단시간형과 중간형이 있다. 초단시간형 수면제의 효력은 3시간에서 4시간이다. 좀처럼 수면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잠들도록만 하면 되므로 초단시간형 수면제를 처방한다. 그래서 초단시간형 수면제를 수면 도입제라고도 부른다. 효과가 좋은 초단시간형 수면제로는 트리이아졸람, 졸피뎀 등이 있다. 중간형 수면제의 효력은 6시간에서 7시간이다. 좀처럼 수면 상태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수면 도중에 깨거나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효력이 지속되는 중간형 수면제를 처방한다. 수면제를 복용하면 의존증에 걸릴까봐 두렵다 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해진 약만 복용한다면 절대 의존증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수면제를 남용하거나 마약처럼 악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은 한 번에 적정량의 10배 이상을 삼켜서 몽롱한 상태가 된다. 그렇게 하다가 수면제에 내성이 생겨 의존증에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복용량으로는 의존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다면 수면제를 처방하거나 복용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다. 수면제의 약효는 사람을 강제로 잠재울 정도가 아니며 사람의 수면을 도와주는 정도일 뿐이다. 사람을 강제로 잠재우는 것은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마취제다. 그런데 마취제 같은 약효를 기대하면서 수면제를 요구하는 환자도 있다. 그런 환자에게는 수면제와 마취제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중요시되는 충분한 설명과 동의라는 개념이다. 의사와 환자는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당연히 불면증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자에게 세심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수면제를 주세요 라는 환자의 요구에 순순히 처방량을 늘리다가 어느새 대량의 수면제를 처방해버리는 사태도 종종 벌어진다. 그 결과 환자에게 의존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형편없는 의사라고 할 수 있다. 잠들기 위해 수면제 대신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의존증이 우려된다. 대량의 음주는 수면제보다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다. 술에 함유된 알코올에는 마취제와 비슷한 작용이 있다. 술을 마셔서 억지로 잠들어 봤자 수면의 질이 낮아서 금방 깨버린다. 또한 알코올에는 내성이 잘 생기고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시는 습관이 붙으면 주량이 차츰차츰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처음에는 위스키 한 잔으로 잠들었지만 알코올의 마취 효과에 내성이 생김에 따라 2잔, 3잔, 4잔으로 주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잠들기 직전에 이렇게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수면 중에 간은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다른 대사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래서는 모처럼 잠들어 봤자 몸 안의 장기는 쉴 수가 없다. 알코올이든 수면제 등의 약물 성분이든 모두 간에서 해독하는데 알코올이 간에 주는 부담은 수면제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다. 위스키 더블 2잔에 함유된 술 알코올 양은 약 40g이다. 반면에 수면제 트라이아졸람의 처방량은 1회당 0.25mg이다. 이처럼 작용 물질의 섭취량부터 큰 차이가 난다. 행동요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술이 아니라 용도에 적합한 적정량의 수면제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지금까지 100년 건강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자극들로 인해서 잠을 푹 자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저도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무작정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부터 먹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수면 행동요법은 약의 부작용이 걱정되는 사람이나 수면제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면뿐 아니라 내 몸의 전반을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면 나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스트레스 다스리기나 다른 여러 좋은 건강 습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으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